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네 번째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실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실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개정세법부터 내용들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이번 귀속 연도에 법인세 신고 실무하는 데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실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 개정된 내용들이 크게 없다 보니까 작년 대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법인세 신고하는 부분들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사랑 프로의 주요 기능들이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또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많이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수동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했다라고 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기능들을 구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정세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제에 적용 대상의 소규모 법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 당초에 지분율 50% 초과고요.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때 적용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확대하면서 그러니까 매출액 비중을 50%로 확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제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 때부터 적용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 적용이 되는 거고요.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한도가 축소됩니다. 8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1,500이 500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선임신고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삭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미 20년도부터 이미 삭제가 됐습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간략하게 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이 확대됐고 적용기한이 연장됐는데요. 창업 중소기업에 있어서 생계형 창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일 때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8천만 원으로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율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청년 생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5년간 수도권 과밀력 채권역 안에서 50%, 수도권 과밀력 채권역 밖에서 100%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도권 쪽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창업 감면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러니까 2년간, 3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되는 연구인력 개발비 시설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일반 신성장 원천 기술 투자에 대한 2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이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3단계로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적용되는 부분이 일반 신성장 관련되는 연구인력 개발비, 그 다음에 시설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40%에서 50%까지, 그 다음에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원천 기술 대비해서 3에서 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공제율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 전략 기술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21년 7월 1일 날 이후 발생된 부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적재산, 자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당기분 기본공제와 증가분 추가공제가 있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투자한 금액의 10%, 그 다음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3%를 추가적으로 더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 자산이 사업용 유형자산, 특정 유형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이제 자산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지적재산이 추가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 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관련되는 부분을 취득했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2월 15일 이후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 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경영성과급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건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영업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을 삭제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잉여금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성과급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10% 세액공제 되던 부분을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근로자는 50%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서 10% 세액공제 받을 때에는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는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조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 후 3년에서 15년 이상 동종업종에 취업해야 되는데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하면 적용이 되는 걸로 퇴직하고 2년만 지나면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 22년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적용기한도 연장했고요.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서 한 명당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에 1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청년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 1,100만 원, 기타 근로자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은 1,200, 770 뭐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 1,200에서 1,300, 중견기업은 지방 구분 없이 그냥 800이었는데 지방에 대해서 900까지 해주고요. 대기업은 지방 구분 없이 400이었는데 지방에 대해서 500을 해주는 걸로 100만 원 더 연장을 했습니다. 확대를 했고, 자, 22년도까지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 100만 원 추가로 더 공제해 주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고용이 유지되면 추가 공제도 이루어지지만 고용이 감소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추가 납부세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본문에 가서 고용증대세액 공제 설명드릴 때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 관리를 신설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고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 부담분 상당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는 고용이 유지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거를 다음 연도에도 한 번 더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추징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고용이 감소하면 추가 공제를 못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2년도부터는 고용이 감소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때는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유지되면 세액 공제를 한 번 더 해주겠지만 고용이 감소되면 작년에 냈던 세액에 대해서 추징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과세 연도의 세액 공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정 규정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21년도에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22년도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면 21년도 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추가 공제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고용이 감소했을 때 추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존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22년도부터 세액공제 받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추가 납부세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127조에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지원 배제하는 부분인데요.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투자한 금액이라든가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에 이자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겠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서 투자하는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투자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하실 때 이런 내용들은 배제하고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할 때 이자율을 인하했습니다.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을 텐데요. 그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세액을 추가 납부하게 될 겁니다. 그 추가 납부할 때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할 때 10만 분의 25 하루에 10만 분의 25를 적용하던 부분을 10만 분의 22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2월 15일 이후 기간 부분에 대해서 10만 분의 22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이전은 10만 분의 25, 이후는 10만 분의 22를 적용한다라는 거, 기간 계산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알뜰 주유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율을 인상했죠. 인상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감면을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년 12월 31일까지 석유 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율을 인상했습니다. 자, 감면 요건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 제품 공급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매 분기별 석유 제품 구매량이 분기별 판매량의 5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알뜰 주유소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 세액공제 세액 감면이 되고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은 15%,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경우에 10%의 세액공제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2년 12월 달에 우리 국회를 통과한 법이고요. 국회를 통과했는데 시행일 23년 1월 1일 이후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은 23년도에 시행됐지만 실제 적용은 22년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결산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제공해드렸던 우리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회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기본 데이터를 설치하시고 우리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중에 기중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개정 과목과 적용 내용, 세법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가지급금, 접대비 이런 특정 개정 과목들은 등록되어 있는 적용 내용이 각종 신고 서식하고 또는 세무조정 사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정 과목들을 사용해서 기장을 하실 때, 전표를 입력하실 때 관련되는 적용 코드를 잘 활용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적용의 코드 번호로 전표를 입력해야만이 세무신고 서식이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류가 생기면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하는 의미가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러니까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개정 과목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인데,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 기준의 가지급금과 법인세법의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이라고 하면 회계학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현금이 출금되거나 입금됐을 때 상대 개정 과목을 정확하게 모를 때 임시계정으로 가지급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임시계정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산 시에는, 결산을 할 때는 관련되는 적절한 개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결산 재무제표에는 결산 후에는 잔액이, 그죠? 가지급금 잔액이 영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면 가지급금 계정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존재하는 이유가 법인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법 영향을 받아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의 대여액이라고 하는 이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우리 기업회계에 따른 그러니까 재무제표 만들 때 쓰는 가지급금하고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이라는 용어가 같다 보니까 하나의 개정 과목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부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재무제표에 가지급금 잔액이 현재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있죠. 사실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추후에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고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정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가지급금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 결산재무제표의 가지급금을 사용하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임시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가 됩니다. 위배한 재무제표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법인의 신용평가를 할 때 기업회계 기준의 재무제표가 오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법정자본금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지급금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의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적정한 개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직원 등에 대한 단기 채권이나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으로 이렇게 개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사용하면 인정이자 세무조정이라든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이 거의 불가능했었죠. 그렇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인세법상에 이야기하는 가지급금은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뭐 이런 계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인별 구분은 적요 번호를 이용해서 전표 입력한다. 요거는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 거래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이런 걸 갖춰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사업자 공급받고 지급한다라는 조건들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분리를 해보면 법인의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인가, 사업자 간의 거래인가라는 부분인데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 사업자냐라는 겁니다.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매각한다라고 하면, 중고차로 매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나 또는 그러니까 법인세 이런 거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매각합니다. 근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매각을 할 때는 고민을 합니다. 각종 세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업자와 사업자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 적격증빙 수취한다라는 거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됩니다. 재화 용역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그러니까 대가가 그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재화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은 인도, 양도, 사용, 소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화 용역의 소유권 이전 방법에 계약이나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전이 되면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할 예정일 때 적격증빙을 수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적격증빙 수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해서 챙겨보시고, 자, 구체적으로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이 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무상지원금에 대한 지급금액 이 부분도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 없다라는 겁니다. 비영리 단체의 월회비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월회비를 내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영리 단체는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데 비영리 단체는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사업자하고 거래이기 때문에 수취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직원한테 주는 경조사비 이것도 재화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 없습니다. 수익과 비수익 사업을 겸용하는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 임차를 들어가게 되면 비영리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수익 사업이 됩니다. 수익 사업이 될 때는 수익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취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수익 사업과 관련되는 건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비수익 사업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권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품권 구입 사용 시에 지출 증명서류 수취 의무 나오는데요. 상품권을 구입하게 되면 수취 의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구입할 때는 법인 신용카드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구입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송금 불산입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접대비에 대한 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접대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미사용분 접대비는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한다면 접대비 한도 초과분만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권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그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셔갖고 상품권으로 물건 사면 상품권으로 결제 딱 하면 대부분 직원분이 현금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현금 영수증 그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적격증명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게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출장비 계좌 이체 확인증이 증명서류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의 출장 여비 지급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의 여비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출장 여비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장 여비가 나갔을 때에는 관련되는 증빙 자료들을 다 챙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그렇게 챙기는 게 좀 힘들겠죠. 그래서 출장 경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 수취 의무가 있지만 정산을 도저히 힘들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항목에 가면 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여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그러니까 적격증명 수취라든가 이런 부분 고민 없이 원천징수로서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이 이제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미수취 금액의 2%의 가산세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 증명서류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접대비인 경우에 송금 불산입됐다. 적격증빙,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해갖고 송금 불산입되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인정 못 받은 것 자체가 불이익인데 거기에다 또 가산세를 매기면 이중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접대비와 기타 경비는 접대비 외에 기타 경비는 그러니까 송금 인정 여부에 따라서 송금 산입된 부분은 가산세 적용 대상이고요. 송금 불산입된 거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30억 이상인 법인들은 그러니까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30억 이상일 때는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표준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표준 원가 명세서, 부속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 계정의 증감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으로 처리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수취 제외 대상 금액이죠. 요거는 세법에서 제외 사항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든가 아까 제가 4가지 조건 설명했던 거 있죠. 사업자와의 거래, 소유권 이전, 합법적으로 대가 지급,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 안 된 케이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들은 다 수치 제외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차이 금액이 나오는데, 차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증빙 미수치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일단 세무서에서는 가공경비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산세도 가산세이지만 가공경비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분석해서 나중에 소명 요구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5페이지에 기중 전표 입력 유의사항에서 첫 번째, 우리 제가 제공해드렸던 101번 백두대간 기본 데이터 설치하는 방법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치해 주시고, 설치하실 때 다른 데이터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동일한 회사에 코드가 있을 때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드를 변경하셔 갖고 데이터 설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존 데이터가 다 삭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36페이지, 37페이지에 보시면 개정 과목 중에 적용 내용과 세법 내용에서 우리 회계 관리의 재무회계의 기초정보 관리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게 되면 자, 134번 같은 경우에 가지급금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가지급금 관련되는 부분 개정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에 현금적용, 대체적용, 고정적용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고정적용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우리 세무신고와 또는 기업 결산과 관련되는 내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146번도 있죠. 146번 관련되는 부분 상품입니다. 상품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도 오른쪽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 자동 반영, 재활용 폐자원, 구리 스크랩 매입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적혀져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체적용액 8번, 9번에서 타계정으로 대체, 타계정에서 대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과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전표 처리하실 때는 반드시 고정적용에 있는 이 적용 번호를 반드시 인용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접대비 한번 보시면 81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신용카드 일반 접대비, 신용카드 등 해외 접대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 여부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고정적용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일반 경조사비는 현금적용, 대체적용에서 6번에 나오는데, 일반 경조사비도 우리 접대비 쪽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경조사비는 20만 원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까지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2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접대비 관련해서는 현금적용이나 대체적용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고정적용처럼 접대비만큼은 모든 경우에 우리 적용 코드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이 134번이었죠.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이게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즉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업무무관 대여금 성격으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임시계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시계정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137번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든가 또는 단기 대여금, 114번에 있는 단기 대여금, 이러한 부분들이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정이자가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39페이지에 그 화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이라고 하는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실행시켜서 오른쪽에 회계 데이터 블록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과거에는 134번으로만 회계 처리돼야만이 반영이 됐지만 지금은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여러 계정으로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적수도 계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기업회계상 임시계정인 계정과목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러니까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해서 전표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전표를 입력을 합니다. 자, 전표 입력할 때 전표를 어떻게 입력할 거냐 하는 건데 이미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29번 사무용품비에서 문구 10만 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현금으로 나갔죠. 현금으로 나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되는 부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하면 중간에 보시면 카드 등 사용 여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커서를 이동시키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영번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1번, 현금 영수증 사용한 경우에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화살표 누르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45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 공급이 아닌 거래일 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5월 31일자에 전표 입력되어 있는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노트북 구입한 거, 홍길동으로부터 200만 원짜리 노트북 구입했다라는 거죠. 홍길동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김밥상이라고 해서 김밥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식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사례는 우리 49페이지에 사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 회식비로 지출이 됐을 때 100만 원 지출됐을 때 현금이 나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가 되죠. 음식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로부터 음식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그 다음에 계좌 이체를 했다라고 하면 은행 계좌번호 등록하시면 되는데 은행 계좌번호는 필요할 때만 등록하시면 되고 굳이 등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면 적격증빙 수치를 해야 되는데 수치를 못했다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게 되겠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 내용입니다. 제출 제외 대상 내역입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라고 해서 15번부터 35번까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우리 세법에서 이미 제외 대상 내역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 중에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다라고 하는 항목 중에 33번에 해당이 될 때는 송금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3번을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게 되면 팝업창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은행 코드 계좌번호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계좌번호까지 등록하시게 되면 가산세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거래가 일어날 때 비용이 발생되고 지출될 때마다 하나하나 분석하셔서 전표를 입력하시면 입력하시고 난 후에 우리 장부관리 로마 숫자 2번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 클릭하셔서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들을 분석해서 하나하나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미사용 내역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 세부 항목 15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분류했던 부분이죠. 그 내용 표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150만 원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가산세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가산세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50만 원. 자,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마찬가지로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면 계좌번호 관련되는 정보들을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들은 목록이 나타납니다. 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제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법인 조정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법인 조정할 때 보시면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가산세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가산세액 계산서 쪽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탭에 미제출 가산세에 들어가면 150만 원의 가산세 2%, 3만 원 가산세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자, 가산세 계산서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갑니다. 세액조정계산서로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자, 가산세액이라고 해서 3만 원, 124번 란에 3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법인세 신고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하고 관리하실 때 추후 이 내용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신고 부속 서류 밑에 보시면 지출 증명 서류 수치 검토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학계표도 있고 검토 서식도 있는데요. 검토 서식에 가셔갖고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반영하게 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기준으로 해서 계정 과목별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자, 분석해서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차이나 수치 제외 대상 금액이나 차이에 금액들이 없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그런데 차이 금액에도 금액이 나타나면서 수치 제외 대상 금액에도 금액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뭐 작은 금액들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큰 금액들이 있을 때에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검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 검토가 안 이루어져 있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이 금액 150만 원은 가산세 적용했던 150만 원 금액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접대비 쪽에서 1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일 때는 이 차이 금액에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가산세가 적용되었는지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증명서류 수치 검토 서식은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마감해서 제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자로 제출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